반갑습니다. 장종료 후 시장 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이제 드디어 베어마켓 랠리로 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여기 매물대 부담이 크고 지금 주도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원한 반등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미국 이제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3% 역대 최고를 찍고, 그리고 지난달에 5.2%를 찍었는데 이번 달에 이제 4.9%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긴 하지만 이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의 효과는 6개월 정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어떤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오려면 9월은 돼야 되고, 그러면 빅스텝으로 0.5%씩 두 번 더 인상한 다음에 금리 인상이 끝날 수도 있다. 9월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면.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공급 문제에 기인을 한 겁니다. 이 공급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해운 지수가 올라가지고 물류비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안 심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공급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면 이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정유사들이 먼저 도입한 원유가 있을 겁니다. 아주 쌀 때 먼저 원유를 도입했는데 이 비싸게 시장에 풉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럼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거 불로소득이다. 물론 이제 적당한 재고 자산의 상승까지는 용인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이익을 크게 내고 있다, 이거는 정부가 여기 세금을 부과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금 부과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 과거에도, 아니 과거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석유하고 가스 기업에 초과 이윤 25%를 부과를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급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부분을 정부가 견제를 해주면 당연히 공급에 기인한 물가 상승은 제동이 걸리기 마련이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의 힘이 강하고, 특히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는, 재량권이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래서 의지를 갖고 좁혀버리면 됩니다, 기업들을.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건 중소기업들인데, 중소기업들은 원료 가격 오르고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에 어떤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용 때문에.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중소기업들은 납품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이거 안 올려주면서 자기들이 제품 가격에는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수익은 좋아지는 건데,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는 용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데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거를 과하게 취한다, 이건 정부가 좀 혼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하고 정부의 어떤 권력 관계가 이제 기업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 다 불러내 가지고 조지지 않습니까?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문제도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공급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공급을 담당하는 쪽을 조지면 생각보다 빨리 잡을 수 있고,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리고 공급망 문제. 지금 HMM을 예를 들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 수익률이 60% 정도 됩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HMM의 영업이익을 보면 지금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10조 원입니다.
올해만 벌어도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이익률을 보면 지금 제가 기상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64%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 매출에서 비용은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럼 배 한 척을 띄우면 뭐 1,000원을 받는다. 그럼 남는 게 이제 64원입니다. 이것저것 비용 다 제하고 640원. 어마어마하게 남는데 그러면 제가 해운사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주를 해야 됩니다. 물량이 넘쳐나니까. LNG선, 뭐 벌크선 할 것 없이 다 발주를 넣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돈 벌고 있으니까. 예, 배 한 척 2,500억 치면 분기마다 10척씩 주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치로. 네, 이렇게 계속 주문해서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안정을 찾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그 조선업의 어떤 특성, 배를 당장 만들지 못하고 한 2년 반 정도 걸린다. 이런 특성과 HMM이 이제 개선이 됐던 게 그 코로나로 인한 문제 때문에 이제 그때 해운 업종이 경쟁이 완화가 되고 망하는 업체들이 많으면서 됐는데 그게 벌써 2년 전입니다. 배 만드는데 2년 반 걸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불확실하니까 발주를 못했다.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서는 발주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지나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신규 선박들이 투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물류 비용이 낮아지고 그 물류 비용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 공급망 문제가 더 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HMM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6조 원대입니다. 근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0조 원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면 이게 지속이 된다라고 본다면 1.6조 원 정도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는 수치입니다. 현재 시장이. 그러면 이게 오래 가지 않고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급망 문제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반영하면서 2.7%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 수렴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시장이 6월, 7월에 베어마켓 그리고 8월에 통계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쁘고 이제 9월 정도 되면 물가가 완전히 안정을 찾으면서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한 랠리를 펼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악재가 출현해서 2차 충격이 올 것이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발 충격이 아주 생각보다 커가지고 2차 충격이 올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들도 다 수습이 돼서 랠리를 펼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확실한 건 6월, 7월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고 8월에는 통계적으로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 한번 끊어주고 이제 9월에 본격적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안 보기로 했으니까 지수 봐봤자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또 바보짓을 했는데 이게 참 역시 사람은 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시간을 아무리 쓰고 아무리 투자를 하고 뭐 일에 관계된 부분에서 실수가 없는데 이 외에는 진짜 바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감사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 경기 상황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려가지고 이 정책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2%까지는 속도 조절하면서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미국하고 이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대응이 되고 있다. 나는 그게 조금 아쉬운데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금리 인상을 아마 포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제 근간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이 무너지면 끝장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열심히 일해 가지고 갖고 있는 게 집 한 채다. 그리고 이 집이 10억 이다. 여기서 이제 이 자산에 활용을 합니다. 뭐 급할 때는 대출 한 2억, 3억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쓰다가 또 돈 생기면 갚고, 이게 이제 어떤 유동성 공급 역할도 하면서 자산을 지켜주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근간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었다면 대매 변수 생길 때마다 길바닥에 내앉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IMF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 가계 자산의 핵심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었다면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부동산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근간이라고 보는데, 금리를 계속 올려서 부동산이 망가진다. 네.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1970년대로. 네.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필사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관리를 할 거고, 예. 그래서 가계부채 2%를 넘어서 가계가 망하는, 가계부채가 아니라 금리 2%가 넘어가서 가계부채의 부실이 심해져서 경제 근간이 무너지는 걸 택하느냐, 아니면 외환 보유고가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내외 금리차 역전을 허용해서 외자가 조금 빠져나가는 걸 용인을 하느냐라고 하면 무조건 부동산을 지키는 쪽을 택할 겁니다. 그러면 외자가 빠져나가니까 주식은 망하는데, 망한다기보다는 나빠지는데 부동산은 그래도 지킬 거고 금리도 더 못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가능성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고의적으로 국민들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생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예,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출 받은 분들은 부담이 크겠지만 이게 또 생각보다는 고정금리 비율도 높고, 예, 그리고 변동이라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변동이 되고, 그리고 아직 버틸만 할 겁니다. 예, 한 2%까지는 버틸만 할 겁니다. 2%면 대출 금리가, 정책 금리 같은 경우는 한 4%대 중반? 예, 그리고 그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은 한 6% 정도 될 건데, 이거는 사실 힘들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예, 그럭저럭 어떻게 견딜만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 달에 수익금 100만 원 정도 정산해서 생활비로 쓰신다. 이거 굉장히 실력가입니다, 이거는.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단타 위주는 아니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종목수. 이 종목수하고 욕심하고 사실 비례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종목 확실하게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 관심을 받을 것 같고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종목 살 돈이 없습니다. 실적 보니까 이거 지속 가능한 실적이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네. 근데 회사가 주주하는 애도 관심이 많고 또 투자도 잘 하고 있네. 이거 계속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는데 이것도 조금 사보고 저것도 조금 사보고 요것도 조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저것도 괜찮을까? 요것도 괜찮을까? 이러다 보면서 종목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다. 이게 분산 투자가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욕심하고 종목수하고는 비례를 합니다. 근데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종목과 저 종목이 같이 좋다, 아니면 이 A라는 종목이 좋은데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근데 A라는 것과 반대되는 종목 B가 있다. A가 좋아지면 B가 나빠지고 A가 나빠지면 B가 좋아진다. 그러면 얘네 둘을 갖고 가면서 A가 많이 올랐을 때 팔고 B 비중을 늘려서 또 A가 나빠질 때 B를 팔고 또 이렇게 교차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종목수가 늘어나든지, 이런 게 아니면
종목수가 사실은 3개 이상이 3 개까지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전한 배당주에서 한 종목, 그리고 성장주에서 한 종목, 예 그리고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아니면 저평가에서 한 종목. 요렇게 이제 한 종목씩 골고루 담아 놓는다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찾아보면 저평가 중에서 최상의 저평가 종목이 있습니다. 성장주, 이거 성장주 중에서도 거품이 있는 게 있고 거품이 안 낀 게 있습니다. 배당주, 배당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한 종목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것도 오를 것 같고 요것도 오를 것 같고 이것도 사 보고 저것도 사 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종목 수가 많아지는데, 근데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수익을 내신다면 그냥 그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원론적인 얘기니까. 예 종목 수를 압축하는 게 낫다 안 낫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만 종목 수가 많아서 관리가 되느냐, 그리고 과연 그 종목이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종목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 봤을 때 굳이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 하나가 러시아고 하나가 사우디인데, 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위안화 결제를 허용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에서 이제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고, 미국은 또 사우디하고 예 척을 지고 있는 이란을 이제 풀어 주려고 합니다, 이 원유 공급을 위해서. 그래서 사우디가 비협조적이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러시아가 그동안 많이 역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은 쪼끔 생각보다 형편이 없어졌는데, 지금 곡물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예 곡물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부양할 수 있는, 현재 곡물 생산량으로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10억 명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나 중국은 곡물 생산량이 많지만 부양할 인구가 많아서 수출을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이상으로 러시아가 곡물 생산 수출 여력이 생겨 있고, 뭐 원자재, 천연가스, 원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원자재 측면에서 굉장히 역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면서 '군사력이 조금 형편없어졌네. 영향력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뭐 딱히 우리하고 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SNS를 통해서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능력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하고 비교해서 뭐 기여한 게 있냐 인류에. 어차피 러시아하고 같은 민족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내전의 성격이 가까운데. 예.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모른 척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명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전쟁에 개입을 못 합니다. 이게 러시아가 두려워서, 러시아의 핵 능력 보복이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명분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느냐. 그 인도적 차원에서 도우는 거 말고 미국하고 동맹국이냐? 아니면 나토의 일원이냐? 이게 전혀 없습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사태를 이렇게 키우는 게 미국 국익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유가가 오르면 좋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그만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줄여가면서도 달러가 많이 쓰이는 이 인플레이션 상황,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박살나서 유동성을 삭제를 하면 아무 돈 들이지 않고 달러화가 없어집니다.
아니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예,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예, 루나 같은 예를 들면 없어졌습니다. 0.0000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이 10만 원에서 0.00 이렇게 갈 때까지 거래가 되면서 돈이 똑같으냐? 그게 아니라 이게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 시가총액이 50조다. 그러면 거래돼서 빠져나간 게 한 1조 원 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삭제.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이제 미국 국익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도록 방치를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특정 투기 세력이 쌀 때 쓸어 담아 놓고 원자재를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건지 이것까지는 뭐 음모론이니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가가 더 오를 만한 동기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오를 만한 동기가 없는데 떨어질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요거를 빼고 대응을 하셨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이 2배짜리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시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 구조가 기초 자산이 있고 그 기초 자산을 담보로 그만큼을 돈을 빌려 가지고 2배짜리를 만드는데 그럼 이 빌린 건 고스란히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간 지나면 이 원래 자산은 그대로 가더라도 이자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변동이 커질수록 또 이렇게 변동이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가가 더 오르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고 하지만 그게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2배짜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예, 다만 그냥 마음 가시는 대로 지금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이 불안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차라리 이 돈 날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시면 손절을 하시면 되고 예. 아니면 버틸만 하다 생각하시면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주식하면 재밌습니다, 정말로. 예, 심심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길게 보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남 탓을 하는 문화가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는 이놈 탓이고 저놈 탓이고 하다가 결국 깨닫게 됩니다. 내 탓이었구나. 내 문제였구나. 예, 깨닫게 되고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한 3년 전에 뭐 자천이 돼 가지고 그 핍박을 받다가 또 항명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대통령이 되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안 했다면 그러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었겠지만 무슨 관련주 해서 동향을 살피다 보면 야, 인생이란 게 참 예, 끝나봐야 아는 거구나. 그래서 요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깨닫는다고 해서 제가 더 좋은 인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남탓 문화가 되게 예, 거의 뭐 관념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내 문제가 훨씬 컸구나. 누군가 얘기해서 주식으로 마이너스 30% 손해봤다. 저놈 아니었으면 진짜 다른 종목 사가지고 수익 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몇 번 겪다 보면 내 손가락이 바보였구나. 내가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한 게 바보였구나.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겪어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인품이나 인성이 제일 낫더라.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특히 실패라는 걸 알게 되니까 겸손해지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잘할 수 있고 예, 예. 표현이 재밌습니다. 예. 아니 이분은 이제 그 주변에서도 되게 위트 있으신 분 같으신데 예, 감사합니다. 예, 이 태양광은 이제 지붕 외에는 그냥 뭐 방법들이 있는데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이제 여기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이쪽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말 안쪽에 있어가지고 태양광 조례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500m, 민가도 저수지 옆에 있으니까 이게 100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뭐 민가에서 100m, 2차선 도로에서 500m 뭐 이런 건데, 근데 이 방향이 이제 해가 이렇게 뜨는데 뭐 이쪽으로 잘 들어오고 이쪽으로 잘 들어오고 여기서는 안 들어오지만 동서로는 들어오니까 땅이 되게 쌌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이걸 사서 태양광을 한번 올려볼까 고민했는데, 이런 조례에 다 맞는 땅이라 해도 누가 민원 걸어버리면 계속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조례에 맞는 땅이라 해도 한 3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의지를 갖고 여기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3년 정도 하면 가능은 한데, 그동안의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돈이 묶여 있는 부분 등등 해가지고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아마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조례 때문에 안 되고 만약에 조례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전국에 2%도 안 됩니다. 이게 그 민원 한 방 걸리면 그냥 3년이니까 아마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진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제가 바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현재 이제 이 관계상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네,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1시 57분에 티를 잡았으니까 내일 나오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10시 반에 대구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거를 이제 양해를 구해서 9시로 옮기고 대구 갔다 왔다 해서 요 시간에 이제 맞출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골프를 치는 거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긴 한데, 이 시간대는 그나마 저기 금요일이니까 제가 뒤에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할 일이 없다기보다 급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괜찮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계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 장소가 이제 이 용원 CC라고 진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분야 외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진해에 아라미르 C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용원이 진해지, 진해면 아라미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바보같이 용원 CC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약자 말씀드리니까 없다는 겁니다. 예약자가 이제 경남은행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 예약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또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혹시 용원 CC 아니냐고 그 직원분이 말씀하시길래, 그때서 이제 찾아보니까 요런 골프장도 있고 여긴 줄 알게 된 겁니다. 진짜 바보 아닌가 싶은데, 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립니다. 티가 57분인데 제가 여기 1시에 도착했으니까. 그것도 중간에 또 인감증명서 뗄 일이 있어가지고 들러서 이제 뭐 하고 중간에 생쇼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로 있는 데서 인감증명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예전에 생각하니까 밥을 안 먹고 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해가지고 이 중간에 이제 또 새우볶음밥을 하나 급하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1시에 갔더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일을 일을 그따위로 할 줄 알았다면서 막 그냥 농담 섞인 핀잔도 듣고, 그래가지고 또 진짜 운전을 아주 폭주족처럼 해가지고 1시
20 몇 분에 30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 겨우 이제 마쳤는데 이것 보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제가 뭐 주식이나 그리고 태양광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재밌으니까 일단 재밌고 또 모두가 해피한 거니까. 그리고 부동산 쪽 이제 시행 투자 쪽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재미는 있으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거 요거 빼고는 진짜 완전 바보구나. 이거 그 얼마 전에 제가 휴대폰 놓고 와가지고 그 미팅이 있는데 서울에서 미팅이 있는데 휴대폰 놓고 와가지고 막 차에서 으아! 이런 거 했듯이 그 CC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 가는 것도 제 차에서 어떻게 소리를 냈겠습니까? 아, 막 머리 두드리면서 예, 그렇게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제가 1시에 도착해가지고 1시 27분에 여기까지 갔는데 30분 거리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저는 신발도 먼저 갈아 신습니다. 차에서 환복 시간 줄이려고. 그러면 가서 또 얘기하고 채 들어간 거 찾고 이러면 뭐 1시 10분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30분 거리를 17분 만에 가는데 뭐 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좋아하는 분야 빼고는 진짜 바보구나. 진짜 앞으로는 새로운 거 안 하고 지금 요 세 가지만 해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사고 치겠다. 요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이제 오해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는 뭐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잘난 척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잘나 보일 수도 있고 예, 그렇겠지만 실상은 진짜 그거 빼고는 다 바보다. 예. 또 제가 뭐 주식 좋아해서 계속 보고 부동산이든 뭐 저 태양광이든 계속 뭐 이 재밌으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 그냥 바보다. 예. 그래서 잘 가려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른 분야 얘기를 하게 된다면 쟤는 저 분야 빼고는 바보니까 그냥 그래 듣고 흘려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알아서 비판적으로 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잡설이 너무 길어서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딱히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딱히 봐야 될 종목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럴 때는 오는 것만 봐야 또 기분이 좋으니까 OCI를 보면 제가 어제 3분의 1 확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태양광이 아시다시피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론자였습니다. 왜냐면 과거의 태양광만 하더라도 패널 가격이 비싸가지고 원금 회수에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비싸게 전기를 장기 공급 계약으로 사줍니다. 뭐 REC라든지 이런 것도 과하게 줬었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적당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보조금 퍼주고 패널 10년, 20년 있으면 버려야 되고 이거 너무 낭비 아닌가. 그렇다고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이 뭐 고품질도 아니고 장점이라고는 이제 쓰는 시간에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 부정론자의 생각이 바뀔 정도로 패널 가격은 내려갔고 네, 그리고 정부가 보조금 퍼주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지금은 킬로와트당 100원 정도 보조를 하는데 이 보조하는 것도 한전에서 퍼주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기요금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뭐 올랐다 이거를 보셨을 겁니다. 예, 그것도 이제 전기 사용자들에서 받아서 이제 주는 거가 되는 거고 패널 수명도 45년 정도로 늘어났고 집적도도 좋아지고 공간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쓰는 자재들도
점점 좋아져 가지고 태풍에 날아가거나 이런 것도 없고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이제 산업으로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OCI가 돈을 벌고 있는데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 이건 뭐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으로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런 거래량까지 실어서 급등 패턴으로 가고 있으니까 단기 관점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는데 네이버도 같이 거기 보조를 맞추느냐라고 보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나쁜 상태고 네이버는 이미 덩치가 커서 외국인 매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그런 상태다 보니까 미국 기술주들이 상승을 해도 네이버가 올라갈 만한 동력이 크지 않고, 또 한국 투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금과 관련된 부분이 큽니다. 외국인들은 이게 좀 덜합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가치에서 미래가 더 싸지겠다 그러면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본전 설정해 놓고 본전 안 오면 안 팔아.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려가는 거는 안정적으로 덜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올라가면 기세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찾았으니까 덜어서 판다. 아유 다행이다 하고 판다. 이런 매물이 나옵니다. 악성 매물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미국 기술주들이 그 반등을 하더라도 같이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 때문에, 그 원금의 개념 때문에 신고가로 가게 되면 한국 주식이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팍팍팍팍 올라가고, 종국에는 상승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상승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매수로 인해서 오버슈팅까지 나오게 된다.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뭐 루머가 있고 또 그 루머가 불식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 지금 통화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또 그런 그 모바일 기기라든지 이런 휴대용 기기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고 반도체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특히 가상화폐가 망하면서 이제 그래픽용 디램, 이 수요가 현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 채굴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자 컴퓨터로 깨질 만한 구조고, 그리고 깨지지 않더라도 이게 뭐 수요가 있고 검은 자금의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다 그러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는데 이게 실물 시장에 거품을 만들지 않고 달러를 푼 게 공격할 게 없느냐, 이게 이제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달러를 회수해야 될 상황이니까 삭제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그거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정전되면 그 통화 가치가 있느냐? 없는 겁니다. 정전이 됐을 때 우리 통장의 예금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근시안적인 사고고 뭐 네가 가상화폐를 몰라서 그렇고 탈중앙화가 뭔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게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면 제가 다 깨줄 수 있습니다. 말은 더듬겠지만. 그래서 이 그래픽용 디램 수요가 많이 빠질 것이다. 그리고 디램 가격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서버용 디램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 그리고 상반기에는 또 디램이 비수기다, 계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작용을 하고 나서 반등을 할 때, 이제 베어마켓에서 반등을 할 때 다른 종목들보다는 다소 이 사업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다소 낫지 않을까. 요런 수요 감소가 이미 반영이 됐고 앞으로는 이제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좀 동력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7월 27 일에 물량 풀리는 것까지는 주가를 유지를 할 거니까 지수를 갉아먹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지수의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이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지수 반등을 주도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베어마켓 랠리가 펼쳐지더라도 지수보다는 좋은 흐름이 안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가 괜찮다면 나머지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종목들 외에 관심을 갖고 그 2달 정도 잡고 스윙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괜찮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